과연 지금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동산이 답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느 자산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정책과 시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지금 이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투자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늘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금리 환경, 정부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산 구조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이 유리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금융자산이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 세금 구조, 자산 시장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설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36%인데 우리는 거의 2배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얹어지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10년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5억 벌어도 손에 쥐는 돈이 1억 5천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요, ESA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은 1천만 원으로 2.5배 올랐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은 배당 소득세도 깎아줍니다. 부동산은 페널티, 주식은 혜택,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식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2010년대 초중반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수억을 벌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동맥 경화 상태입니다. 가격은 크게 안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적고 집을 팔려는 사람도 쉽게 못 팝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DSR 규제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묶여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7억을 현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예전처럼 영끌이 안 됩니다. 레버리지라는 부동산 최대의 무기가 무력화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중과됩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번째로 사면은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고 양도할 때도 중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끼고 사두면 세입자 전세금이 내 종잣돈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이죠. 지금은 전세 가율이 떨어지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사실상 막혔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 구조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74년까지 태어난 약 1700만 명이 지금 60대에서 70대입니다. 이분들의 자산 중 79%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현금입니다.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끊깁니다.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고 받아도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값이 20억이어도 쌀을 주진 않습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는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해당도 안 됩니다. 정부상으로는 부자인데 현실에서는 현금에 쪼들립니다. 종이부자입니다. 집을 사줄 젊은 세대는 돈이 없고 집을 팔아야 할 노인 세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 압력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동산의 고인물을 빼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려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150조 원이 넘게 쌓여 있는데 집값이 폭락하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연착륙입니다. 가격은 크게 안 떨어지게 버티면서
새로 들어오는 돈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주식시장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깔아놓은 멍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ISA 대폭 확대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매기고 초과분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5배 확대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배당금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은 15.4% 세금이 붙어서 154만 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ISA 서민형 계좌에서 받으면요, 1천만 원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금 0원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인데 한쪽은 154만 원을 뺏기고 한쪽은 다 가져갑니다. 부동산 월세 100만 원 받으려면은 세금에 수리비에 관리비에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배당금 100만 원은 ISA에서 받으면은 세금이 0원입니다. 정부가 만든 공짜 점심입니다. 두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밸류업은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더 돌려주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종합과세 안 하고 25%나 9% 세율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총주주 환원율은 최근 10년 평균 29%입니다. 미국은 92%, 선진국 평균은 68%입니다. 우리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왜요?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더 주면은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부동산에 박아둔 돈이 주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상속세 개편까지 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 양도소득세의 2배가 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밸류업을 열심히 해서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면 오히려 오너 가족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주가 올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걸 풀려고 합니다.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가업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대주주도 주가 올리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밑바닥에서 맴돌던 한국 주식의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22%를 떼어간다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당분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SA로 배당받으면 세금 거의 없습니다. 밸류업 기업 배당은 추가로 깎아줍니다. 주식 팔아서 이제 번 돈에도 세금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부활합니다. 취득세 중과, 보유세 부담, 대출 규제까지 3중고입니다. 부동산에서 돈 벌면은 절반 가까이 뺏기고 주식에서 돈 벌면은 거의 다 가져갑니다. 정부가 어디로 가라고 손짓하는지 보이시나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유동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인 이름만 바뀝니다. 그 10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신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이 콘크리트 안에 잠겨버린 겁니다. 이걸 비생산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혹은 유망한 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기업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나가고 수출이 늘어납니다. 돈이 돌면서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2%대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서 동맥경화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뛰는데 피가 한 곳에 뭉쳐 있으니 경제가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뚫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에 묶인 거대한 자금을 녹여서 굶주린 기업들에게 수혈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노후 연금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방향성은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러니까 부동산 억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큰 배의 키는 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정말 정부가 진심으로 주식 쪽으로 판을 옮기려는 걸까? 선거철 표심 잡으려는 일시적인 쇼 아닐까? 이런 의심 드는 게 당연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바이 코리아 열풍, 중반에 적립식 펀드 붐,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외칠 때마다 반짝하고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속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의 부양책이 비타민이었다면 지금의 정책은 처방전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ISA 한도 확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말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부처, 다른 법안 같지만 사실 하나의 퍼즐입니다. ISA로 돈을 모으게 하고, 밸류업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 수익을 내게 하고,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 없이 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입구, 과정, 출구를 동시에 뚫어주는 정책,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흔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도로 공사를 새로 하는 수준입니다. 둘째, 절박함의 크기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 구조 기억나시죠? 과거에는 젊은 인구가 많아서 부동산을 받아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굳이 주식시장을 안 키워도 나라가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안 돌면 나라 경제가 멈춥니다. 정부 입장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은행 빚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입니다.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올라야 하고 주주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밸류업 해라고 압박하는 건 단순히 개미 투자자 돈 벌게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숨통을 틔워주려는 산업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자금난, 그리고 부동산의 한계,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이 2026년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정권이 바뀌거나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칼자루를 쥐든 앞으로 최소 10년은 한국의 자산 정책이 이 방향, 즉 금융자산 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죠. 그래서 진짜 오르냐? 정부가 판을 깐다고 해서 기업들이 말을 들을지, 만년 저평가된 한국 주식이 정말 반응할지 여전히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바다 건너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2024년, 2025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도쿄증권거래소의 PBR 개혁이었습니다. 일본 거래소는 PBR 배가 안 되는 기업들에게 주가 올릴 계획서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처음엔 콧방귀를 뀌던 기업들이 명단이 공개되고 압박이 들어오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곡간을 열어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죠. 결과는 외국인 자금 폭발,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를 보십시오. 최근 한국 증시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지긋지긋하던 박스권을 뚫고 꿈틀거리는 이 상승세,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한 영향도 큽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세요. 금융지주, 자동차, 지주사들 하나같이 저 PBR로 무시받던 주식들이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모델을 그대로 베껴온 것에 더해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이라는 엔진까지 달았습니다. 일본이 증명했고 지금 한국 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반드시 오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금융의 수학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부동산은 최소한 실물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 정말 안전합니까? 먼저 예금을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 3%짜리 예금에 넣었다고 칩시다. 1년 뒤에 이자 300만 원을 받습니다. 세금 15.4%대면 254만 원 정도 손에 쥡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물가가 3.5% 올랐다면요?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1억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올해는 못 삽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가치는 줄었습니다. 이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예금은 돈을 안전하게 잃는 방법입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자산이 10억이어도 당장 다음 달에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반만 팔 수 없습니다. 팔려면은 몇 달 걸리고 금매로 내놓으면은 손해 봅니다. 빙하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부동산 올인이 왜 위험한지 보이시나요? 자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치 보존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은 가치 보존에는 강합니다. 땅은 안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현금 흐름은 약합니다. 월세를 놓으면 현금이 들어오지만 실거주 한 채만 있으면은 현금 흐름이 제로입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가치 보존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배당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분기마다 매년 계좌로 돈이 찍힙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67%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주식과 펀드입니다. 일본도 60%가 금융자산이고 영국은 54%입니다. 이 나라들은 바보라서 주식을 살까요? 아닙니다. 노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깔고 앉은 집은 쌀을 주지 않지만 배당주는 매 분기 현금을 줍니다. 정부가 지금 ISA 한도를 늘리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현금 흐름이 나오는 쪽으로 옮기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흐름입니다. 정부가 훈풍을 불어넣는 곳에 돛을 펴야 합니다. 역풍이 부는 곳에서 노를 젓는 건 체력 낭비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역풍입니다.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인구 감소. 지금 주식시장은 순풍입니다. ISA 확대,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혜택. 같은 1억을 굴려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5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전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ISA 계좌를 풀로 채우십시오.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시면은 지금 바로 만드세요. 중개형 ISA면 직접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면은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입니다. 연간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배당 ETF나 고배당주를 담아두시면은 배당금이 비과세로 들어옵니다. 세금 혜택은 확정 수익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세금 아끼는 건 확실하게 내 이익입니다. 2단계 밸류업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관련 ETF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30만 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스퀘어도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율이 29%에서 선진국 평균 68%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투자하면 주가 상승의 과실을 챙길 수 있습니다. 3단계,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로 가볍게 가십시오.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을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완료된 후 입금까지 끝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유예 기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후 4개월 내 장음,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장음이면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다주택을 정리해서 나온 현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면 세금 아끼면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주와 보존의 영역으로, 주식은 증식과 유동성의 영역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부채 중심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경제 전체를 짓누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키우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업이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빚을 안 줘도 됩니다. 가계가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면은 부채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은행 대출 대신 주식 시장이 돈의 통로가 됩니다.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이게 정부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ISA 확대, 금투세 폐지, 배당 소득세 완화, 이 모든 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키워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앞으로 나올 정책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만 갖고는 연금을 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로 돈을 보내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구조적인 달러 유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이 국내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어야 국민연금도 개인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미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더 돌려주면은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은 자금이 해외로 빠지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정부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2년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했다가 2025년에 폐지됐습니다. 정책은 바뀝니다. ISA 혜택도 영원할지 모릅니다. 부동산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인이 아닙니다.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100%였던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70%, 금융자산 30%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현금 흐름도 생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방향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쪽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집값이 수십 배 올랐으니까요. 그 성공 경험이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40대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진입한 2010년대 이후 부동산은 이미 비쌌습니다. 영끌해야 겨우 한 채 삽니다. 두 번째 집은 꿈도 못 꿉니다. 이분들에게 부동산은 성공의 사다리가 아니라 진입 장벽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눈을 돌립니다. 서학겜이라는 말이 나온 게 괜히가 아닙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에서 금융으로 자산을 불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올랐어도 팔 수 없으면 소용없고 주식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현금 흐름이 나오면 노후가 편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흐름에 올라타거나 역류하거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세금 혜택이라는 공짜 점심을 챙기면서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머니무브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부동산이 나쁜 자산이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좋은 자산입니다. 다만 몰빵이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 없이 깔고만 앉아있으면 노후에 곤란해집니다. 주식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출렁거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혜택으로 쿠션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쿠션 위에 올라타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책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자본시장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그쪽으로 갈지 말지는 각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풍 속에서 노젓는 것보다 순풍 속에서 돛 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정부가 어디로 가라고 손짓하는지 보이시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부동산과 주식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